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뭐 이건 우리가 익히 생활에 느끼는 바잖아요. 뇌의 스트레스가 이제 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 역으로 장이 불편하면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뭐 대장암의 증가는 물론이고 ADHD, 치매나 파킨슨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소화관이에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치과병원과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소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뭐 이건 우리가 익히 생활에 느끼는 바잖아요. 뇌의 스트레스가 이제 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 역으로 장이 불편하면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변비죠. 노인 변비가 참 많은데, 노인 변비가 있는 분들이 치매나 파킨슨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비는 가장 장내 세균에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우리 몸의 하수구죠. 하수구가 절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이제 악취나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겠어요? 우리 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가깝게는 대장암의 증가는 물론이고, 멀리 혈관을 흡수돼서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음식, 가공 음식 많이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서 ADHD, 광해행동증후군이죠.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첨가물이 하나의 원인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가공 음식 때문에 망가진 장내 건강한 미생물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고 대신 유해균이 늘어나니까 그 유해균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배설물이 있지 않겠어요? 대사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혈관으로 흡수돼서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불안감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일정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면 또 그게 역시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은 미생물이란 말인데요. 한마디로 미생물 중에서도 특히 21세기 들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하는 미생물 기법으로 밝혀진 미생물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소화관이에요. 대표적으로 배변과 잇몸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똥을 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절반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상 변비 환자들이 한 20% 내외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소화기 내과의 기준에 따른 건데요. 소화기 내과의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싸면 변비, 3번 이상 싸면 변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만 싸도 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매일 싸야 된다. 왜냐하면 매일 먹듯이 매일 내보내는 게 맞죠. 그게 우리 몸의 순환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매일 쾌변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사실 매일 아침에 병원에 좀 일찍 나와서 저만의 이제 시간을 갖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 중에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그런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변비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이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분들이 꽤 있죠. 이유는 저는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가장 첫 번째가 내산성이에요. 산에 견딜 수 있는, 왜냐 대장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위산을 통과를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산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100억 CFU다. 보통 이제 100억 정도의 이제 CFU를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많은데,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값싸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것도 많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렇게 효과를 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더라도 내성이 있어요. 그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다음에 굉장히 변이 달라졌어. 저도 이제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져요. 장내 세균은 100조 정도까지 추정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100억이 들어가 봤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번 내산성이나 100억 CFU 이런 건 고려를 하더라도 반드시 통곡물 식이섬유와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곡물 식이섬유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증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통곡물 식이섬유와 같이 먹지 않으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금방 내성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드실 때는 입안에 오래 머물게 하고 삼키세요. 저는
저는 이제 환자들 꼭 10초 정도는 입안에 머물게 해라라고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장 건강을 위해서 먹더라도 입안에도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이제 그런 유산균으로 만드는데 구강의 유해균들을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삼키면 장 안에서도 유해균들을 억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장 유산균이다라고 생각해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말 많은 과학자나 제약회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많은 과학적 물질보다도 훨씬 더 근거가 많은 게 소식입니다. 세포 하나짜리 효모에서부터 이런 조그마한 물고기, 쥐, 이제 원숭이까지 다 실험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실천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건 역시도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1번, 저녁을 이르고 가볍게 먹어야 돼요. 자기 전에 배를 좀 가볍게 하고 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첫 끼, 아침은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다. 현대인들은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먹을 시간이 되면 먹죠. 그게 별로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장을 한번 싹 비워주고 허기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그 허기짐을 느끼자라는 취지예요. 소신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능하면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기 시작해요. 한 16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 누룽지 같은 걸 만들어서 중간중간 진료 중이든 아니면 무슨 일할 때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식사 시간 외에도 제 몸 상태에 맞게끔 몸의 상태를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식사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인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미생물학은 사실은 배양을 통해서만 세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입안에 어떤 세균이 있느냐 그러면 입안에 타액을 받아서 샤알레를 안에 넣고 키웠어요. 키우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세균들을 현미경으로 봐서 모양에 따라서 이 녀석은 구균, 이 녀석은 간균, 이렇게 세균의 종류를 나눴다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그런 세균을 그렇게 배양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전자 검사로 이제 하듯이 세균들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몰랐던 훨씬 더 많은 지평들이 열린 거예요. 크게 보면 1번, 과거에 몰랐던 세균들,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떠다니거든요. 두 번째, 과거에는 무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도 많구나. 세균들이. 대표적으로 사람의 폐예요. 폐. 제가 2009년 의학 미생물학 교과서까지 확인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만든 미생물학 책에도 건강한 사람의 폐는 무균의 공간이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틀렸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폐에도 세균이 살거든요. 미생물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게 이미 다 확인한 거잖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몸의 면역이 방어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뇌, 폐뿐만 아니고 과거의 무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의 유방, 남성의 전립선, 심지어 혈관, 심지어 뇌 이런 데에도 상주세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지구상 어디도, 우리 몸 어디도 미생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과의 공존체다. 입안의 미생물은 장미생물의 입구예요. 유해균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구강미생물 중에 퓨저박테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장암의 원인균으로 찍히고 있고요. 또 호흡기 미생물의 입구이기도 하죠. 건강한 사람의 폐는 무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당연히 상주세균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주세균이 사실 입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잘 닦아야 감기에도 안 걸리고 폐렴 덜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또 치즈포켓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혈관으로 가는 미생물의 입구예요. 혈관 안으로 미생물이 들어가는 걸 균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균혈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공간이 입안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잖아요. 양치할 때 피 나는 건 혈관이 열렸다는 건데 열린 혈관을 타고 입안의 미생물이 전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열리면 피가 나올 뿐만 아니고 입안에 세균도 들어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강이 우리 몸 전체의 미생물의 입구인데 장미생물의 입구이기도 하고 소화기 미생물의 입구이기도 하고 호흡기 미생물의 입구이기도 하고 순환기 말하자면 혈관 미생물의
입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미생물 관리를 잘하는 길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고요. 진지바가 잇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잇몸이 많이 산다고 해서 진지발리스인데 이 세균이 치매의 원인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신약 개발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진지발리스를 포함해서 입안의 유해균들이 만드는 잇몸병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 입안의 건강이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작 기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씹는 근육이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리고 씹는 운동이 뇌신경에 직접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뇌신경 자극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지기능에서도. 라면이나 뭐 그런 밀가루 음식들, 뭐 가공 음식들, 편의점의 음식들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장에는, 구강에는 유해균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건강한 자연 음식, 식이섬유, 통곡물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장 안에 건강한 유익균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먹는 것은 나를 이루기도 하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내 안의 상주 미생물까지 바꾼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이랑 약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바꾸고 건강한 구강 미생물,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갖고 보자라는 취지의 몸 공부방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건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8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자연 음식을 위주로 하고 통곡물 시리얼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또 같이 걷기도 하고 공원길을 또 체조도 하고 그러면서 전후로 혈액 검사나 구강 세균 검사, 장내 세균 검사를 해서 보는데 확실히 달라집니다. 구강에서도 유해균들이 줄고 장내에서도 유해균들이 줄고 환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입냄새, 뭐 잇몸 피 이런 게 줄고 배변에서 늘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도 내가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냈는데 과학기술부에서 우수과학 도서로도 지정되곤 했는데 이 안에는 각 장마다 3개의 QR코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링크하면 하나는 제 블로그에 내용의 심층 정보를 내해 놓는 그 포스트로 가고 그래서 보면 많은 레퍼런스와 심층 정보들이 있고 또 하나 QR에는 유튜브를 연결시켜 놨어요. 비슷한 내용을 이제 넣은 세 번째 QR에는 그걸 다 읽고 유튜브를 보면 맞출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AI의 요약본과 인터넷 시대의 블로그와 유튜브와 또 AI가 만든 퀴즈 이런 게 다 한번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잘 싸기 위해서 먹는 걸 늘 의식해야 된다. 사실 잘 싸는 비결도 입에 있다. 꼭꼭꼭 씹어서 또 입맛 좋은 걸 찾을 게 아니고 자연 음식을 잘 골라서 입맛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를 좀 덜 쓰자. 계면활성제가 비누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치약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강과 피부에 상주하는 세균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하게는 항생제를 줄이는 게 좋다. 사실 항생제는요, 잇몸병이나 피부병이나 감기나 이런 가벼운 질병에 쓰는 약이 아니에요. 폐렴이나 이런 자칫하면 죽을 병을 위해서 아껴둬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죠. 근데 항생제를 아끼려면요, 환자 본인의 각성도 중요합니다. 사실 의사들은 항생제가 편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를 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항생제 남용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래서 의사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사실 환자들의 각성도 조금 아픈 걸 내 스스로의 면역을 믿고 견뎌보겠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